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시간 곽성열의 토크 콘서트 열린 공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지 함께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대전 발전의 새로운 도약, 그 2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많은 이 대전시장을 꿈꾸는 이런 시장 예비 후보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대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지신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전 17대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손병렬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저보다 더 몸이 좋으셨나요? 뭐 운동하셨어요? 좀 비정상이 됐다는 거죠? 몸이 좋아졌다는 건. 식스팩인데 두둑 나왔는데 몸도 좋아지시고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산에 좀 많이 다닙니다. 예, 수양하기엔 산만큼 좋은 데가 없죠. 예. 몇 번 떨어지신 분들이 산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더우시죠?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종TV에서 우리 곽성열 MC와 대전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요.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 한번 하고 좀 그 후에 잘 좀 안 풀렸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또 생각하면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당선됐을 때는 사실은 공무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떨어지면 그게 진정한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락과 관계없이 지역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간섭하면서 정치해왔고 며칠 전에 대전시장 예비후보 등록했고요.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과 함께 새로운 정당 만드느라고 좀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저 손병렬 전 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사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좀 뭐 뒷조사 아닌 뒷조사를 좀 하죠. 일단은 대전 토박이 대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신 건가요? 대전 태어나기는 제가 논산에서 논산.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의 뭐 어머님 아기 보자기에 쌓여서 대전 온 거지. 아주 갓난아기 때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보통 그래도 저 태어난 곳에서 옛날에는 좀 몇 년씩 살고 그랬는데 바로 대전으로 오셨어요? 야반도주? 그 당시에 저보다 지금 생일이 예. 이틀 빠른 사촌이 있었는데 예. 아이를 낳아가지고 갓난아이가 둘이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 그래서 서둘러서 저희 어머님이 작은 며느리니까 분가하고 싶었겠죠. 분가를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갓난아이가 둘이 되니까 대전으로 분가해서 나오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태어난 것은 이제 논산이지만은 거의 뭐 대전에서 쭉 이제 자라왔고 성장했고 그렇죠. 근데 논산분 만나면 아유 저 고향이 논산입니다. 네. 반갑게 인사하고. 뭐또 그렇게도 되게. 예, 논산 아는 척 좀 하고. 그 이틀 먼저 태어난 분 형님이시죠, 형님? 예. 예. 어렸을 때부터 쭉 형님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틀 정도 빨리 태어난 것 갖고는 웬만한 인품이 아니면 형대우받기 힘들죠. 그럼 뭐 형이라고도 못하고 야라고도 못하고 혼나죠 집안에서. 예. 예. 그냥 큰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는 너는 꼭 형님으로 잘 모셔야 된다 하고 당신 아들을. 네. 근데 그 사촌이 장손이에요. 장손이면 또 받들어 예, 모셔야죠. 예. 또 집안에서는. 요즘은 좀 제가 받들어 모십니다. 어쨌든 이 세월이라는 게 먹게 되면 또 그게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나 봐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다니신 거죠. 예. 그리고 지역 명문이네요. 이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저 다닐 때랑 또 달라졌군요. 그럼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2004년에 이제 17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 전에도 저 선거에 나오신 적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손병렬 하면 선거에 여러 번 떨어졌고 한 번 됐던.
2004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딱 되니까 야, 선병렬이 국회의원 참 쉽게 됐다.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많은 활동을 했는데 네. 전혀 새로운 사람이 국회의원 된 듯한 무슨 국회의원이 저렇게 쉽게 되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96년도에 한번 출마해서 떨어졌어요. 96년도면 그 당시로 따지면 손병렬 우리 전 의원이 몇 살 정도였던 거예요? 37. 37에? 네, 37에. 아, 그 37에 국회의원 하겠다는 그런 출사표 단지가 쉽진 않은데요. 그때는 국회의원 되겠다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 95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네. 영국에서 돌아오셔갖고 정계 복귀 선언을 합니다. 다시 대통령 해보겠다. 해보겠다. 예. 그래서 97년도, 92년도구나. 9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지신 후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으로 가셨는데 다시 96년도에 돌아오셔가지고 정계 복귀 선언을 합니다. 그때 96년도 전에. 그때 이제 또 출마를 하게 네, 되셨죠, 그러고서 그 당시에. 예. 새천년 국민회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을 쪼개는 겁니다. 민주당을 쪼개셔갖고 새천년 국민회의를 만드는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출마를 해달라고 자꾸 동교동이죠. 동교동에 계시는 분들이 권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대통령을 한번 하기는 꼭 하셔야 되겠고 설령 대통령을 못 하시더라도 그 대신 노인네가 예. 어르신이 마지막 하신다는데 요새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풀어주냐 그런 말 있잖아요. 나같이 젊은 정치 신인이 당신한테 필요하다니까 내가 떨어지는 선거지만 출마를 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96년도에 9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교두부로 96년도에 대전에서 대전 동구 갑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동구가 한 선거구지만 그때는 동구 갑을 두 군데였었는데 거기서 출마해서 3등했습니다. 4등 안 한 거 다행이에요. 네 분 나왔었어요 그때요? 네. 아, 어쨌든 그게 교두보가 돼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신 거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97년도에 소위 DJP 연합으로 김종필 총재하고 연합을 해서 대통령이 됐죠. 근데 97년도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요즘 같으면 뭐 낙하산으로라도 뭐 전력 공천을 하든 아니 뭐 어디든지 심어. 그 말이 아니라 그렇지 공공기관도 가고 그러게요. 예.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야당을 오래 했다가 첫 집권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 어디에 좀 먹을 게 있는지 속된 말로 그런 거 모르고 있었는데 DJP 연대를 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니까 충청도 인사들에 대한 인사권은 전부 김종필 그 당시 총리가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충남 충청 지역에서 DJ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국영기업체를 못 갔습니다. 아, 오직 그 네. 당시 김종필 전. 예, 김종필 총리가 장관도 시키고 뭐 공공기관 그 사장도 시키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는데 자꾸 답변을 드리는데 그리고 2000년도에 또 선거가 들어왔잖아요. 4년 후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한번 떨어져 보니까 그때는 96년도는 DJ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2000년도에는 대통령 만들어 놔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2000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요즘에 대전에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광주보다. 근데 그 당시 동구가 인구가 한 32만 33만 되다가 30만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동구 인구가. 그러니까 선거구가 가불이 합쳐져 갖고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 하나가 줄어든 거예요. 동구에서. 그래서 제가 제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천을 못 받고 출마를 못했죠. 근데 그때
선거구 없어질 때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선거구는 하나 없어지면 영원히 못 찾아온다. 그래서 그 당시 대전시장 여러 정치인들에게 이거 지키자.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저쪽 중구 쪽에 옥계동이 있어요. 그 동구하고 가까운 쪽. 인접한 곳이죠. 네. 그리고 이쪽 대덕구의 비례동 쪽. 이쪽을 동구에다 합쳐서 인구를 33만 이상 유지해야 된다. 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언론인들도 만나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혼자 설치는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때 제 말씀 들었으면 국회의원 선거 하나 안 없어지죠. 근데 참 보면 저도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광주나 울산 뭐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참 대전은 참 쉽게도 없앴다. 그렇죠. 얘기를 하죠. 지금 사실 다른 그 광역시에서는 인구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광주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도 지금 대전보다도 의원 수가 하나 더 많죠 지금, 그죠? 광주가 둘 많습니다. 둘 많아요 지금. 저희 지금 현재 대전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네. 그렇고. 아무튼 또 그런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보셨어요. 네. 그리고 2000년대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제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당에도 나가지도 않고 손 끊고 사업만 하고. 근데 사업이 그게 잘 됩니까? 하는 족족 안 되고. 돈도 무슨 사업 해보셨어요 그때? 해보신 사업들. 하여튼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뭐 이렇게 좀 기억나는 거. 건설업도 좀 해보고. 건설업도 해보시고. 네. 또 식당도 좀 해보고. 식당도 해보시고. 그리고 뭐 무역한다고 무역 뭐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식당 얘기가 부터 떠는데 식당이 그때 그 제 기억이 맞다면은 혼자 하신 게 아니었죠 그때? 식당 혼자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둔산에서 중화요리집 해가지고 망해먹은 건 다 아시는데 네. 그 전에 또 하셨고요. 그 전에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데 모를 때. 저 대전경찰서 옆에다 쌈밥집 냈었어요. 아 그때 쌈밥이 지금처럼 유행하기 전에. 굉장히 앞서가셨네요. 앞서가면 뭐예요? 망해먹는다. 너무 앞서가셨다. 너무 앞서가셨어. 네.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대망의 이제 2004년에 2004년에 국회의원 되는 과정도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무너지고 거의 포기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이제 몇몇 좋아하는 정치인들만 무슨 행사 있을 때 가서 얼굴만 비치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그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대통령 경선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가시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 텐데 돈도 하나도 없지. 뭐 제가 자신감도 다 떨어졌지.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정서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는 전부 이인재. 그렇죠. 이인재 의원님 대세였었어요. 대세가 그랬죠. 네, 대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몇몇이 모여서 노무현 한다고 하고 노무현이 대통령 진정한 후보감이다 하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노무현 대통령 될 거라고 전 생각 안 했던 상황이죠 그 당시에. 그죠? 그렇죠. 되고 안 되고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노무현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뭐 해봐야 영향력도 없어요. 우리끼리 몇 몰려다니는 거지 뭐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저 또 되지도 않을 짓 한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그러다 이제 어쩌다가 그 DJ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되듯이 이분도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또 정치 개혁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는데 구민주당 세력하고 또 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뛰쳐나와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쉽게 되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고생을 하려니까 또 이게 무지하게 고생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게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근데 다른 분들 잘 감흥이 없으셔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박수가 없네요, 그죠? 박수 칠 얘기가 있어요. 박수 근데 몇 번 떨어지고 안 하고 의욕도 상실하고
그냥 으쌰으쌰 놀다 보니까 됐는데. 아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가 관객이라고 생각해봐요. 웃기는 얘기도 안 하고 박수 칠 얘기도 안 하면서 박수 치라고 하시면 됩니까? 그럼 좀 웃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정리할게요. 자, 보통 그 대부분의 그 전국에 계신 분들이 뭐 누구 계파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병열은 동교동계? 아닙니다. 그러면은 노무현계?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예요 그럼? 사실은 제가 별 계보가 없어요. 계보가 없고 순간순간에 좀 독자적인 행동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독자적인 행동.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민주당을 사실은 깬 거예요. 가를 때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정치국민회의로 갑니다. 대부분 선병렬은 지조를 지킨 그런 정치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다 왔어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뒤에 또 나온 거. 그리고 또 2004년도에 국회의원 될 때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 12월 2일 날 민주당에서 또 안철수 새정치 한다고 탈당하고 또 나왔어요. 세 번째 나온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세 번 나왔는데 제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따라와서 다 합쳐졌어요. 그때도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 95년도 말에 했는데 다시 민주당하고 합쳐졌고 열린우리당 민주당에서 2004년도에 나왔는데 다시 민주당하고 합쳐졌고 이번에도 민주당 갖고 안 된다. 이거 민주당 갖고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왔는데 또 와서 합쳐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뭐 변절자라든가 이렇게 보질 않고 오히려 거꾸로 선병렬이 가는 데만 따라오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빛은 못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딱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새로운 길이다. 이게 어렵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말려도 그냥 나와 버리는 거죠. 너무 앞서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하셨는데.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앞서가는 거예요. 확실히 앞서가게. 그래서 대통령했죠. 확실히 앞서가고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앞서가다 보면 나중에 확 앞서갈 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긴 해보는데 하여튼 시인합니다. 좀 어정쩡하게 앞서갑니다. 어쨌든 그런 돌발 행동들이 쭉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네. 사실 안철수 의원께서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민주당에서 나올 때 언젠가는 민주당하고 합쳐질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합쳐질 줄 몰랐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뭐 다음 총선을 앞두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합쳐졌으면 저도 나와가지고 좀 여기 새정치에 적응도 하고 안철수 의원하고도 또 뭐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힘 좀 쓰는데 여기서 나와갖고 좀 힘쓰기도 전에 딱 들어와갖고 야 찬찬히 가도 되는데 뭐하러 빨리 갔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조금 제가 뭐 이게 선병열 전 의원은 좀 별개 얘기인데 그 당대 당 통합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안철수의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이제 중도적인 보수적 성향이 강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렸거든요. 자꾸 이런 대화 나누면 박수 더 안 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민주당 합쳐졌어요. 지금은 사실은 진보 보수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이제 남북 문제만 가지고 대북 강경책을 쓰면 보수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구하면 진보고 그런데 사실은 독일 같은 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을 보면 그 보수주의자들이 또 대북 강경 노선을 쓴 건 아닙니다. 독일 같은 데서는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이 민족을 강조해가지고 동독이나 서독이나 같은 민족 아니냐.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오히려 동독과 화해협력 정책을 쓴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보수주의자들은 왜 민족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 일본의 아베 총리 그 보수주의자가
일본의 그 민족 구구적으로 국가주의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북을 그 과거 소련이 붕괴되기 전 공산주의 이런 걸로 보고서 강경 대응 정책을 쓰는데 그 남북 문제와 관련된 진보 보수 개념 빼놓고는 뭐 정책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노인들 20만 원 다 주겠다. 네, 기초노령연금 그거는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진보적 생각에서 나온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정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진보든 보수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진보적인 정책 이런 것도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또 뭐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보수적인 정책 이런 걸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안철수의 개인적 성향이 설사 뭐 그럴지라도 네. 뭐 어떤 그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는 뭐 정책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공통점이 많으면 또 이게 합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관한 걸 보면 여기 방청객 중에도 그런 분 계신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일반 구멍가게를 해요. 조그마한 동네에 구멍가게를 하는데 옆에서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대형 할인 매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대형 할인 매장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멍가게를 하는 어머님의 아들은 대기업에 다녀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잘 교육을 시켜갖고. 그러니까 본인의 생계 문제를 생각하면 저 할인 매장이 들어오면 안 돼서 극렬하게 대기업 정책을 반대해야 되는데 아들 생각을 하면 대기업에 가서 일하고 보수도 좀 많이 맞고 아들의 생활이 좀 필려면 대기업이 또 잘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복합돼 있어요, 생각들이.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는 대기업을 또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느 분야에서는 대기업하고 좀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안별로 생각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보수 일변도로, 모든 정책을 진보 일변도로 짜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걸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서 그때 국민들의 그 섬세한 생각이 뭐냐 이걸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국회의원 시절에 거의 뭐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대전시장 대표로도 활동 좀 하셨었고 어쨌든 뭐 그러면서 그 하나의 그런 그 돌격대장 뭐 이런 얘기들 아닙니다. 그 돌격대장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YTN의 돌발 영상 제가 봤어요. 다 많이 삭제했더라고요. 저기 그 어떤 그 선병열 전 의원의 눈부신 활약 국회에서 이 정치를 하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는 거. 그건 그걸 그걸 잘해야 되고 선병열.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잘 양보하는 것도 잘해야 돼. 그렇게 주장을 해서 관철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의 생각을 양보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선병열은 어느 걸 그런데 제가 주장도 잘하고 양보도 잘했는데 주장한 건 텔레비에 나와요. 주장하려니까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니까 양보한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양보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가장 많은 혜택을 봤다 선병열 이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YTN에서 돌발 영상에 한참 나올 때는 제가 별 말도 안 했는데 그 부분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한테 싸움을 걸어와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선 의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왜요? 바른 말 했는데 왜 그럽니까? 그럼 그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게 돌발 영상에 나와요. 뭐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나 해도 당신보다 낫겠다. 뭐 아니지 그 얘기는 그거는 곁가지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 날 가서 그 의원을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면 선 의원 고맙다고 왜요? 선 의원 덕택에 내가 어젯밤에 돌발 영상에 나왔다. 그러니까 저를 이용을 해서 저한테 자꾸 말을 붙여서 자기도 같이 돌발 영상에 나오려고 하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안 말려들었죠.
그러면은 뭐 사실 그 우리 손병일 전 의원님께서는 뭐 별로 득본 건 하나도 없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누가 그걸 그렇게 자꾸 그 손병일 의원은 득을 봤다, 덕 봤다, YTN 덕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음의 세력인가요? 언론에서 어떻게 보든 상식과 원칙으로 볼 때 옳은 일 같으면 뭐 남들이 어떻게 의식하냐 생각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인 거고, 또 적당히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어물쩡 그냥 넘기려고 하는 거는 용서하지 않고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언제였어요? 대전역에서 그 단식 투쟁 굉장히 길게 하셨었잖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 수정하려고 할 때 그때 며칠간 그때 15일간 했습니다. 15일간 배고프죠. 그 저쪽 뒤에서 웃음 한 말에 뭐라 하냐 이거죠? 한 3일 정도 지나면 배 안 고파요. 진짜요? 배 안 고프고, 그리고 저 선병렬이 저렇게 왜 이렇게 쌩쌩하냐, 가서 보면 뭐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만 드시나요? 애물만 먹는데, 제가 한 11일 때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아니 배고픈데 어떻게? 아닙니다.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단백질이 빠집니다.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방은 남고. 그러니까 단식을 가만히 앉아서 열흘 넘게 하면 네. 나중에 몸이 기형화가 돼요. 나중에 기형돼요? 단식이 끝난 후에 지방이 더 축적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법은 저 같은 경우는 단식 한 3일째부터 대전역에서 저기 저 옛날 TJB 방송 저 인동인가? 효동사거리까지 효동사거리. 한번 걸어갔다 옵니다. 그럼 한 3, 40분 걸려요. 그럼 등에 약간 식은땀 정도가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천막에 앉아서 책만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그리고 단식을 더 오래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일 때까지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쪽 서광장 쪽에서 넘어서 네. 동광장으로 와서 계단이 많잖아요. 동광장 와서 저쪽 그 우송대학교까지 이렇게 걸었다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운동을 계속 하면서 단식을 15일 한 거죠. 저도 그때 저 손병일 전 의원께서 그 단식할 때 그 천막에 한번 가서 살짝 이렇게 뵀던 기억이 나는데, 이왕이면 거기서 한 보름 정도 했으면 좀 이렇게 좀 누워 주셔야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좀 앰뷸런스도 오고 나중에는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가서 이제 뭐 좀 하고. 첫 번째 주말, 두 번째 주말, 이렇게 주말을 두 번 만난 건데,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을. 첫 번째 만난 주말에는 막 바깥에서 주말이니까 승객들이 많잖아요. 네네. 아침에서부터 밤까지. 근데 그 소리가 저게 사람 사는 소리구나. 막 바깥에서 젊은 친구들이 담배 피면서 막 욕도 하고 자기 아버지 흉도 보고 선생님 흉도 보고 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천막 넣는 걸. 야, 젊은 애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또 천막 지나가다 막 부부싸움하고 또 애인들끼리 싸우고, 뭐 또 이렇게 노동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뭐 오늘 얼마 벌었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야, 저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여기 누워 있길 잘했다.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으면 내가 저런 얘기를 어떻게 듣나. 야, 단식하기 잘했다. 첫 번째 주말은. 근데 두 번째 주말이니까 그때가 13일차, 14일차 되는데,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가 윙윙윙, 막 정신 착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지나니까. 아예 뭐 그렇게. 그래서 배고픈 게 아니라 막 머리가 예. 윙윙윙 하고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가 막 환청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야지 하다가 그 다음 날이 일요일 아침인가 깜빡했는데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기절하셨어요. 기절했는데, 그래 병원에 와 있는데 나 더 견딜 수 있는데 왜 병원에 데려왔냐. 그런데 그 순간에 주위에서는 걱정을 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대전에서는 그 많은 대전의 발전에서 애쓰는
많은 어떤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또 그래서- 그렇게 또 희생을 또 치르면 또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저 행복 도시를 백지화 하려고 하는 걸 막아냈죠. 저만 뭐 고생한 게 아니라 그때 웬만한 국회의원들 다 머리 깎고 밥 굶고 그때는 대전에 어떤 뭐 여당인 야당인 관계없이 네, 참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대전 충청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예, 거죠. 예. 아무튼 뭐 항상 이 저 선병열 전 의원을 보면 참 좀 앞서간다. 가끔은 지나치게 앞서간다. 뭐 이런 아니라니까요. 어정쩡하게 앞서간다니까요. 어정쩡하게. 아무튼 확실하게 앞서가야 됩니다. 정말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늘 애를 쓰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뭐 한 번 해보셨잖아요, 한 번. 아, 국회의원 한 번 하려다가 한 번 하고 죽은 사람보다 못 하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한 번 한 건 뭐. 그러면 어쨌든 간 위로는 되시네요. 아, 의료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분들에 비하면 위로는 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한 번 하려고 평생 애를 쓰다가 네. 못 하고 죽은 사람이 하고 죽은 사람의 한 100배는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여쭤볼게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번에 이 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어요. 예, 예. 시장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될 것 같으세요? 될 거는 이 선거는 당선증을 미리 받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해갖고 따는 거지. 네. 되죠. 정말요? 예. 주변에 그 강한 분들도 많던데. 이 선거를 왜 하냐면 강한 분이 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거를 하죠. 강한 사람이 계속 선거에서 이기면 선거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계속 당선증 줘야죠. 뭐하러 비용 들여서 선거합니까? 그러면은 선병열 전 의원께서는 계속 떨어졌던 게 너무 강해서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선거는 그리고 이렇게 구도예요. 이제 이렇게 구도가 안 맞으면 이번 선거도 그렇게 보세요? 예, 이분도 이제 구도죠. 여야 관계, 또 이제 중앙 정치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돼서 나타나죠. 대전 선거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보십시오. 박성효 시장님이 시장 될 때 다 여몽철 그 당시 저하고 같은 당이었었는데 그 당시 열린민주당 추억이 있죠, 또. 예. 거의 뭐 다 그렇죠. 재선이었었나 재선 한다고 그랬는데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쪽 되는 쪽에 보통 이게 기자들은 이제 느낌 아니까 이제 먼저 다 가서 포진하고 있는데 오후 5시쯤부터인가요? 한 명씩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반대쪽 캠프에 이제 당선 유력 그쪽으로 가보고 그랬어요. 선거는 물론 이제 대세론도 있죠. 누가 된다 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몰리고 네네네. 그런 건 있지만 또 그것이 뒤집어지는 것이 선거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좀 소란하고 시끄럽고 뭐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명함을 돌리고 그러니까 귀찮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기대한 대로 나타났냐, 기대한 거와 달리 결과가 나왔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선거의 모미를 느끼고 민주주의의 진수를 깨닫고 그러는 거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여러 번 떨어졌던 분들에 대한 감정은 안 됐다. 그런데 또 나왔어? 쟤 어떡해?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딱 해서 항상 여러 번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게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도전을 저는 여러 번 나오지도 않았어요. 3번 출마해서 한 번 됐으니까 승률도 좋은 편이에요. 남들 그 좋은 건가? 3할 3푼 3리면 강타자죠. 이승엽이나 추신수보다 훨씬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떨어져도 나오게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정치는 마약이야. 저 사람 또 나왔네. 네, 그런 얘기 한 많이 번 해요. 예. 손을 대면 끊지를 못하나 봐. 근데 그렇지 않고요. 갈비탕집 하던 분들 평생 갈비탕집 하잖아요. 대를 이어서. 우리 곽성렬 MC도 MC 못 그만두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못 해요. 예. 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계속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자꾸 상상력이 발동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 내에서
항상 그 사람이 거론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자기 계획을 항상 세우게 돼 있죠. 장이 5일마다 쓰는데 장꾼들은 5일마다 어디 가서 내가 뭘 팔을까, 오늘은 얼마나 팔을까, 비가 올 것 같은데 무슨 물건을 가져갈까, 이렇게 구상하듯이 정치인도 이번 선거에는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럼 누구는 어떻게 하려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서 또 그거는 일종의 자기 자부심이고 자기 보람인데, 내가 이번에는 출마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지, 이런 것은 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정치인들을 마약쟁이로 봐서 되겠습니까? 그런 건 좀 무리가 있네요. 근데 그 일종의 직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정치를 직업 삼아서 하냐, 이런 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라가 국방이 튼튼해지듯이 정치도 하여튼 잘하든 못하든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시비비도 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순간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원리, 법, 예산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정치가 진행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저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셨어요. 충분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치인 선병렬로서 이 대전의 어떤 그런 현안을 많이 또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아까 그 5일장 설 때 그 장동백이들의 얘기를 해주셨듯이, 자, 이 선병렬의 역할,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지금 현재 대전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이거를 보는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이런 대안을 한번 좀 제시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대전이라는 도시가 바깥에서 보면 네. 상당히 복받은 도시입니다. 인구도 적절하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뭐 천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없죠. 별로 없고 네, 없어요. 참 부러워하는 도시입니다, 대전이. 근데 대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뭐 특색이 없어. 뭐가 없어.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갖고 있는 자부심 이런 것도 좀 부족해. 그리고 미래에 그 대전시의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 이런 것도 불안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대부분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어느 도시고 다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어떤 시민들도 그런 문제점을 갖고 다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를 넘어 이렇게 비관적으로 낙담하시면서 생활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이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대덕 연구단지가 시작된 지가 지금 40년이 됐습니다. 지금 40년 예, 됐어요. 40년. 작년인가 바로 40주년 행사했죠. 40년이 됐는데 이제 많은 성과도 있지만 네. 지금은 과학기술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하는데, 대덕 연구단지 이제 이후로 대덕 특구가 우리 대전의 그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대전 시민들이 갖고, 현실적으로도 또 좀 그렇게 되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그런 대한민국의 경제의 원천, 힘의 원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문제를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져서 금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다부지게 시민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돼야 되는데, 뭐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지금 이제 IBS라고 있죠. 기초과학연구원이 떨어져 나와서 엑스포 공원 쪽으로 오고, 그래서 그 실효성이 좀 의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 의견을 다듬고 있습니다만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신동 동국지구의 원안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대덕 연구단지, 대덕 특구의 결실들을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통해서 확 꼽고 피워야 된다. 이걸 첫 번째 현안으로 봐요.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갈등이 수반될 뿐이지. 어차피 그거는 흘러간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불만이 있고 그래도 이거는 그냥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지금 현 시장님께서 그걸 결단력 있게 추진을 못하는 게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 문제입니다. 격차가 이게 좀 간극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저는 그 느끼지거든요. 이게 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쪽 신도시 쪽이 저는 원도심 출신입니다만은 동구, 중구, 대덕구 쪽하고 이쪽 유성, 서구 쪽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힘의 균형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쏠렸으니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교육에서 모든 영향력이 유성하고 서구 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살고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으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도시 발전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쪽 서구 아니 동구, 중구, 대덕구 분들이 좀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국회의원 하나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구, 중구, 대덕구 분들이 막 거기다 서명하더라고. 근데 대전 전체를 봐서는 국회의원 숫자가 하나 늘어나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 하나 숫자가 늘어나면 어딜 늘어나나 생각하면 유성이나 서구 쪽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건 좋지만 동구, 중구, 대덕구 분들은 거기 가서 쫓아다니면서 서명할 일은 아니에요. 좋을 일은 없다.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구의 국회의원 둘, 유성구의 국회의원 둘, 동구, 중구, 대덕구는 하나씩. 정치적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 하나 늘어나는 것이 마치 대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리는 아니다. 오히려 그쪽에 국회의원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면 좀 전에 말씀하신 원도심과 신도시의 간격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더라도 늘려야 된다. 어쨌든 대의적인 차원에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많은 시민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도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선병열 전 의원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또 가만히 또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고요. 이 대전이라는 곳이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살기 위해서는 역시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원활한 진행,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그 국가 성장 동력이 파생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대전이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뭐 대전이라는 곳이 크기 위해서는 또 세수학교가 필요한 거니까죠. 예, 그렇게 또 보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안에가 왜 이렇게 더워요? 조명을 켜놔가지고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가 잠시 좀 이렇게 좀 땀 좀 정리 좀 하고요.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동에서의 어린 시절. 넉넉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선병열을 있게 해주신 구멍가게, 선양 상회를 운영하셨던 어머니,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튼튼한 자전거를 사주셨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대학 시절, 후배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학습 모임, 청남회. 이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실에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만의 시대,
세 번의 투옥과 극악한 고문으로 몸과 마음은 망가졌지만 시련이 있었다고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으로 알고 그들과 싸우는 방법을 깨우쳤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 정치적 노선을 지켜나가기 위해 한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지역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영상은 또 잘 보셨죠?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도 잠시 또 좀 열을 식히고 좀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앞서서 우리 손병열 의원이 등산도 많이 갔다고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한번 좀 시민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역시 봄은 봄인가 봐요. 정치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물론 질문 자체가 뭐였냐면 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산들 중에서 요즘 근래에 추천해서 가볼 만한 산은 어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산을 한 달에 한두 번 외지에 있는 산 가고요. 네. 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저희 집 뒤에 있는 식장산을 식장산. 네, 식장산 네. 다니는데 어느 산이 제일 좋던가요? 그 많은 산 중에. 아니 뭐 많고 좋은 산, 많은 산이 있고 좋은 산이 많지만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 식장산 좀 많이 다니십시오.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식장산. 네, 식장산이 저 세천 유원지에서 시작해서 독수리봉까지 갔다 내려오면 네. 중간에 그 산 위에 있는 막걸리 파는 곳에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찬찬히 내려오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요. 네. 한 3시간 걸리겠겠네, 3시간. 근데 우리 이 지역 인근에 그렇게 좋은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전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뭐 국내 여러 가지 좋은 산 많이 있겠지만 식장산 많이 다니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또 겨울에 가면 상당히 좋아요. 바깥에서는 이렇게 눈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눈이 쫙 나무 밑으로 쌓여서 식장산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간다? 그럼 식장산에 가면 뭘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봄소리, 봄 소리. 봄 냄새 이런 걸 맡을 수 있죠. 봄이 오는 소리 들을 수 있고 봄이 오는 냄새 맡을 수 있죠. 그런 거는 보통 시인들이나 여성분들이 해야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상남자 같은 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지금. 아니 요즘 가보면 좋습니다. 진짜 느껴져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자, 오늘날 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래도 대전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전을 위해서 살겠다는 우리 손병열 전 의원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짝 좀 한번 스케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손병열 전 의원은 아이 때 어떤 아이? 제가 거의 뭐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었었고 반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지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요. 이걸 누군가가 뒷조사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조사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사춘기 때잖아요. 네.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고민이 많았는데 그 용기가 없고 고생하는 어머님 아버님 생각을 해가지고 사고를 못 쳤어요. 그냥 공부도 하는 척하고 중간 정도는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평범한 그 모범생이었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자마자 잘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떡하니 감옥을 가는 거예요. 오,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러니까 어머님이 면회를 오셔가지고 평소에 속을 썩이던 놈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전 속 썩이는 한 번 썩이지 않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은 착실한 학생이었다 이거죠. 아니 왜 대학에서는 감옥을 가셨어요? 뭐 폭행? 대학 때는 조직? 그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 예. 박정희 대통령 예. 말기였었어요. 79년도에 그분이 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때 저희가 7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때는 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뀐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예?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독재 국가로 간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에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해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게 해놓은 것까지 다 수포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간다. 다시 독재로 가면. 그래서 막 다니면서 학생들 모으고 조직하셨네. 조직하고 예. 그랬어요. 조직하신 거 맞죠, 네. 그죠? 다른 분들 조직하면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조직 말고요. 그랬는데 79년도 10월 26일 날 김재규 중앙정부부장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저희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게 그 국민의 손에 의해서 국민의 함성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부의 그 권력 다툼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슨 그 독재 국가가 생길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청소년기에는 아주 착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야 예, 알겠습니다. 예. 형은 그때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때 2년 받았어요. 2년 다 꼬박 아닙니다. 중간에 그때는 또 모범수로 나오셨어요? 아니죠. 학생들을 가두었다가 또 회유책을 씁니다. 또 일부 내주고. 안에서? 아니 이제 그 대국민 회유책을 쓰죠. 한쪽에서는 잡아놓고 한쪽은 내주고. 한쪽은 또 잡아놓고. 8.15 특상가로 제가 나왔는데 젊은 학생들의 그 장래를 생각해서 그 빨리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특별 사면한다 해가지고 잡아놓고 또 관용을 베풀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어쨌든 부모님은 선병렬 전 의원이 이제 그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는 전전긍긍하셨겠네요. 제가 자서전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좀 가난하고 그래도 씩씩하셨어요.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바른 말 하시고 자식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런 저희 어머님을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저렇게 씩씩하게 애들 잘 공부시키면서 산다고 지역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는데 네. 제가 감옥에 가는 순간 동네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름이 고자 상자 레자입니다. 이제 고상내도 꺾였어 그런다. 그 씩씩하던 고상내도 이제 꺾였어 그랬다는 거예요. 좀 아프셨겠다. 가슴이 아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 씩씩하던 분이 뭐 이제 아들이 빨갱이다. 장남이 저렇게 됐으니까 저 집안은 이제 희망이 없다. 근데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그 씩씩하던 고상내도 이제 꺾였다. 그런 동네에서 이놈아 이제 고상내도 꺾였대 이놈아. 너 때문에 다 이 모양이야 하고 면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 순간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아유, 조금 좀 떨림이 있네요. 네. 어머님 생각 순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머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 이 열린공감하는 선병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어머님이 지금 딱 보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저가 잘 되기를 항상 빌고 기원하고 지켜보시고 그럴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기 지금 세종시가 돼 있는 대평리 그 공원묘지에 대전 공원묘지에 계시는데 제가 그 지나가다 가끔 이렇게 들려서 좀 앉아 있다 오고 그러는데 항상 어렸을 때 저에 대한 사랑 지금도 그대로 품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머님 생각하면 늘 좀 그 아련함 같은 게 있죠. 근데 뭐 우리 저 선병일 전 의원께서는 또 아련함을 느끼게 하는 분이 또 항상 옆에 계시다면서요. 쭉 지켜보셨다는 그분. 그 얘기보다 이제 부모님들 그 말씀하시는 과정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어요. 예.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이제 장모님 한 분 계셔요. 장모님이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그쪽 처갓집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집에 주로 계시는데 가끔 이제 청주에 본집에 며칠씩 머무르고 저희 집에 오시는데 저 장모님한테라도 지금부터라도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분 생각하셔도 아련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연세가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 장모님이 80세, 80세. 아직은 뭐 요즘 세월로 따지면은 아직도 더 사셔야 되는. 그렇죠. 예. 더 사실 수 있는데 자꾸 한 소리 또 하시고 금방 잊어버리시고. 이제 연세가 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뭐 우리 저 어떻게 보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거치고 있는 우리 저 선병렬 전 의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선병렬 최종의 꿈은 뭐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고 나는 이런 나를 꿈꾼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제일 듣기 거북한 말은 정치 좀 똑바로 해라. 뭐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 네. 국민들 살기 어렵고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않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뭐 제가 뭐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질 만큼 뭐 국회의원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뭐 요직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근데 뭐 역사 이래로 사회가 국가가 항상 시끄럽고 어렵고 그랬던 거는 또 불변의 그 역사적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정치인들을 딱 보면 좀 먼저 와서 악수하고 고생 많이 하고 있어. 응? 잘했다 소리는 못 들어도 수고 많소. 이렇게 좀 칭찬을 받는 사회.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상가집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딱 정치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이 먹은 정치인이 나타나도 벌떡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왜 왔어? 왜 왔지? 왜 왔어? 뭐 하러 왔어? 뭐야? 저 사람 지금 뭐해? 아유 뭐 저 사람이 뭐 그런 일을 해?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국회의원 2번, 3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존경받는, 예. 진정으로 지역에서 수고했다, 고맙다 소리 듣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좀. 자,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우리 선병렬 전. 아니, 존경 정도는 아니고 그냥 수고했다 소리 듣고 그래도 애 많이 쓴다 소리 듣는 정도. 애 많이 쓴다 하는 정도. 굉장히 꿈을 소박하게 또 내리세요. 이왕이면 존경이 낫잖아요. 존경까지는 자신 없으세요? 아니 이제 그렇게까지는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안 어쨌든 예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아셨을 겁니다. 이왕이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좋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예, 우리 또 선병희 전 의원의 그런 포부를 또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세종 TV 시청자 여러분들, 그 대전 시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 선병렬은 이 열린 공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뭐 출사표도 좋겠고요. 뭐 아니면은 정말 평소에 담았던 이야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열린 공감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추스려서 내용이 있다고 할 만한 얘기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스스로 궁금하고요. 이제 선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여러분들 야,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고 눈을 혼란시키는구나 하고 좀 짜증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루하루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선거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포부와 고민을 가지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관찰하셔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도 아까 긴 말씀 드렸지만 뭐 저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때묻지 않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믿어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듣기에는 천상 남자다. 그의 어떤 그 돌격형 저돌적인 모습은 웬만한 남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 선병일 전 의원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감정은 굉장히 섬세하다. 그리고 소박하구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치인이 때묻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게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왠지 선병열 전 의원이 말을 하니까 좀 어울리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선병열 대전광역시 예비 후보죠. 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렇죠? 예, 많은 또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크로징 멘트 있습니까? 그럼요. 자, 곽성열의 토크 콘서트 열린 공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병열 대전광역시 예비 후보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새로운 뉴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발전과 또 우리의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또 한번 들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